예, 25강 시작합니다. 25강은 신용장 거래의 서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장 거래의 서류, 이제 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거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환 신용장에서 화환이란 말이죠. 화환. 소위 이야기하는 화환이란 선화증권 등과 같은 서류가 담보로서 첨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다큐멘터리. 즉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류가 필요 없는 것을 무화환, 그죠? 무화환.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걸 결제할 때 쓰는 걸 무화환. 그 다음에 상품을 결제할 때 쓰는 것은 화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화증권, 배에 로딩을 시키고, 배에 로딩 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가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화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입니다. 즉 당신의 화물을 우리 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관증권이죠. 일종의. 그래서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담보는 곧 화물의 담보를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은 화물에 대한 지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물에 대한 권리, 즉, 이건 내 거다.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화물에 대한 지배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이다. 바로 가진 사람이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죠? 그래서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담보가 되는 것은 곧 화물이므로 담보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이 담보를, 즉 권리, 지배권, 지배력을 바로, 이양받는 거죠. 그죠? 이양받는 것이다. 개설에는 화물을 대표하는 선화증권 등을 비롯한 운송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자, 상환한다는 이야기는 운송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운송서류를 상환한다 하는 것은 운송서류를 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운송서류를 돌려준다. 그래서 운송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는 중요하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중요하게 지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통수를 정확하게 구비해서 해야지 수출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통수를 정확히 구비해야 수출 대금이 회수가 가능하죠.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한 거죠. 결국 이제 화환 신용장은 상품에 대한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한 신용장은 결국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러한 또 이제 통관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서류들, 이러한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상환해야 된다. 누가 수출업자가 상환하면서 대금을 받아가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이 상환하는 절차를 우리가 매입한다, 내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통수를 정확히 구별해야 수출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엄격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류들도 서류들의 어떤 내용이 틀리거나 서류 문서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엄격성의 원칙에 의해서 매입이 되지 않습니다. 내고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 discrepancy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그래서 또 서류의 종류뿐만 아니라 통수도 정확히 구비해야 수출 대금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행 신용장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요건도
적합하게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신용장 거래는 곧 서류상 거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환 신용장, 특히 다큐멘터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서류상의 불일치는 대금 결제의 거부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독립성의 원칙이라 것은 계약서하고 독립한다. 계약서의 내용과 그 다음 신용장의 내용이 틀리더라도 우선 신용장의 내용을 우선한다. 신용장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로서 계약서와는 무관하게 유효한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용장의 원칙은 독립성, 그죠? 그 다음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수리 불일치. 추상성이란 것은 원래 이제 수리 불일치를 하는 것은 추상성의 원칙이 아니고 엄격성의 원칙이죠. 추상성의 원칙이란 것은 말 그대로 물론 이제 추상성의 원칙을 거기에 적용해도 되겠네요. 말 그대로 서류만 맞으면, 그죠? 실질적으로 그 서류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은 불문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서류에 패킹 리스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내용하고 매칭을 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사해보고 맞나 안 맞나 검사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 검사 방법은 또 따로 정할 수 있겠죠. 수입업자가. 따로 어떤 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서티피킷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간에 그죠? 서류상 어떤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만 챙겨주면 은행 직원은 나가서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검사를 한 사람이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검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죠? 단지 서류상에 검사된 서류 이렇게 돼서 certified 이렇게 검사 완료됐다는 그 정서만 있으면 바로 은행에서는 내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 그것을 우리가 추상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상성의 원칙은 실제 내용하고 맞지 않아도 그것이 수입자가 요구하는 그런 서류의 형식만 띄고 있으면 그것은 내고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서류들이 있죠. 어떤 서류냐? 신용장 신청을 할 때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이제 document required라는 신용장 신청란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용장 신청란에 있는 이 부분들, 그죠? document required 된 이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제대로 서류상 제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서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서류상 discrepancy가 일어납니다. 불일치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추심의 사유가 된다. 추심의 사유라는 것은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요? 원결정자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추심이라 합니다. 신용장에 있어서 추심이라는데 보내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수입업자가 되겠죠. 이 수입업자가 그것을 추심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돈을 보내줘야 된다. 그죠? 돈을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좋다. 내가 돈 먼저 보내줄 테니까 그걸 매입해라. 했을 때 이제 그 돈으로 이 매입은행의 돈으로 원칙적으로는 먼저 해야 되지만 매입은행이 봤을 때는 수료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수입업자에게 의뢰를 하죠. 이거는 불일치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돈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할 것 같다. 뭐가 좀 사소하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물건 같으면 매입 좀 해라라고 이제 돈을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시용장을 갖다가 매입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처음에는 이제 이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추심을 한다. 추심을 하는 것은 이제 미루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제 물건을 살 건지 사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확실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discrepancy가 일어나면은 서류를 매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입은에는. 그래서 서류 매입을 거부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류의 원본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용장상에는 서류의 종류와 서류 통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Commercial invoice in 2 copies 이렇게 되죠. 상업통장 2개. 자, 복사본 2통이 아니라 이때 copy란 것은 원본 1통과 복사본 1통을 이야기한다. 2 copies라는 거죠. 그죠? 자, 상업통장 2통이란 것은 이때 commercial invoice in 2 copies라 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진 어쨌든 출력해서 가져오는데요. 그때는 이때 2 copies라 해갖고 복사본이 2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본 하나와 복사본 하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 copies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표현사항으로는 이제 copies라는 사본으로 명시되지만 현행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한 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반드시 원본 한 통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 copies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ommercial invoice입니다. 상업송장이죠. 그 상업송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수출자가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을 우리가 상업송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을 상업송장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상업송장을 만드는 주체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수입업자가 되겠습니까? 수출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건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상업송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수출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상업송장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 중 하나로 갖춥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선화증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라의 세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 나라의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위생상 문제가 있나 없는 검역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그럼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무엇으로서 기준을 하느냐? 그럼 결국은 세금을 내는 기준은 그 상품의 물건 가격이죠. 그래서 그 상품의 물건 가격을 알려면은 제조자, 즉 수출자가 발간하는 수출 면장, 즉 그 물건의 가격, 그죠? 그 물건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업송장은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업송장의 의의를 보면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특정 수출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입업자 앞으로 보내는 매매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는 이 명세서를 근거로 수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죠?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방식에서는 송장 이외의 서류가 단가와 금액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므로 계산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산서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자는 상업송장을 통해서 선적 화물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화물 도착 전에 상업송장에 근거하여 수입화물 판매가 가능하겠죠.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빙자료죠. 그게 이제 우리 관세라는 것은 국경과 국경을 통과하면서 지불해야 될 그런 세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세하고는 달리 텔레비라고 그렇게 하고 이 관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죠? 관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는 일단은 그 상품의 밸류,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일한 서류가 바로 상업송장이죠. 그래서 상업송장을 봐야지만이 이 상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세관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관에 신고할 때 보통 상업송장, 그죠? 그 다음에 패킹 하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보이스하고 패킹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보이스는 보통 가격이 나타나 있고, 패킹은 이제 물건의 크기인데요. 이제 물건의 크기가 이 가격하고 이제 패킹에 나타나 있는 포장명세에 나타나 있는 품목과 그 다음에 상업송장에 나타나 있는 물건을 대조해서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하다면 BL 같은 것도 달라 그러죠. 그래서 BL은 그게 운임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산정하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죠. 물건값 플러스 운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가세 플러스 관세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여기다가 다시 이제 부가세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양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류들이 필요하죠. 보통 우리가 패킹 리스트하고 BL 즉 선화증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BL에는 운임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명세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상품의 무게, 왜냐하면 운임을 측정할 때 이러한 상품의 어떤 부피라든지 무게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업송장이라는 것은 그 수출업자가 내고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물건 값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그럼 이 물건 값은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부여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물건 값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언더밸류 한다든지 업밸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밸류 하는 경우는 세금을 줄이려고 언더밸류를 하겠죠. 그래서 소위하게 이제 다운 계약서죠, 일종의. 그러면 세금의 줄이 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업밸류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외화도피 같은 걸 위해서 가치가 그렇게 되지 않은데 그거를 보통 돈을 좀 더 많이 보내려고 물건은 그 가치가 되지 않는 거를 형식상 보내면서 그 다음에 대금은 크게 청구해서 그 외로 수출업자에게 수입업자가 돈을 붙일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가서 다시 리펀드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외화도피의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업송장은 요식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없지만 송장 그 자체가 거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요식 서류는 아니라서 요식 서류라는 것은 형식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식이 착착착 들어 BL 같은 경우는 형식이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요식 행위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그죠? 포함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즉 그걸 우리가 요식 서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환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필수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환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상업송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장이란 건 자체가 어떤 겁니까? 송장이란 건 그 자체가 가격을 나타내야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은 반드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송장이라는 것은 각 회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패킹 리스트에다가 가격만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격을 세관에서는 뭐 가격만 쭉 나오면 모르니까 수량, 단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가격만 딱 지어갖고 세관에 내면 세관이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하겠죠. 뭐 단가 들어가고 수량 들어가고 그죠? 그거 정도는 알아야죠. 이게 몇 개가 돼가지고 이 가격이 되는지, 그 하나 가격은 얼마인지, 뭐 이런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그 공통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뭐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우리가 하는 상업 송장이란 것은 수출자가 서류 매입, 즉 내고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유일하게 그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그죠? 기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업송장 작성은 누가 한다 했죠?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수출자가. 그 다음 패킹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에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업정상하고 패킹리스트가 회사에서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 수익자인 beneficiary가 개설인 applicant 앞으로 즉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발행하죠. 자기 회사에서 만들면 됩니다. 신용장의 통화와 송장상의 통화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화 단위, 그죠? 통화 금액, 이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상에 있는 보통 신용장을 가지고 수출업자가 은행에 내고하러 갈 때 서류들이 있겠죠. 그 서류들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그죠? 수입업자가 required document에 요구하는 서류죠. 이러한 이제 서류를 가지고 갈 때 보통은 신용장 번호하고 신용장에서 기입된 액수하고가 거의 통일적으로 그죠? 다 부가적인 문서에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같은 통일된 건이라는 것, 그죠? 이건 통일된 건, 이건 한 건이라는 것을 은행 직원들이나 여러 중간중간에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핸들링을 하는 뭐 세관도 마찬가지고 포워드도 마찬가지고 선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죠? 신용장 번호 그 다음에 신용장 번호와 이런 것들 내용들 기술된 description 그죠? 안에 이제 상세서 이런 게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상업송장에는 수익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용장거래 상업동산 명세서는
시용장의 표현과 완전한 일치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죠. 상업송장에 있는 나오는 명세란 것은 product description입니다. 그 상품 명세를 이야기합니다. 뭐 상품이 어떤 종류의 상품이라든지 그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양자 간에 서로 합의한 그죠, 그죠? 서로 간에 이제 계약할 때 그 상품 명세는 시용장의 표현과 완전하죠. 시용장에 수입업자가 뭐라고 기입을 했을 때는 그 표현은 상업송장에도 들어가고 패킹 리스트에도 들어가고 선화증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죠 부분들에 들어갑니다. 환음에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일치돼야 된다. 뭐 내용이 틀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기입해서는 안 된다. 그죠? 각각의 서류에 들어가는 상품 명세는 통일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된다. 서류 일치성과 관련하여 분쟁하는 경우 일치성이죠. 그래서 discrepancy라고 하죠. 서류 일치 엄격성입니다. 서류 일치성이라는 것은 이 서류가 동일한 신용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죠. 법원은 선화증권 등 다른 서류에 비해 상업송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상업송장은 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가 직접 발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업송장은 우리가 discrepancy가 발생했다, 불일치가 발생했다.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출업자가 정확하게 그 서류를 챙겨주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불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상업송장은 시용장을 수취한 수취자가 자기가 직접 발행하죠. 그죠? 패킹리스트하고 상업송장. 그 다음에 선화증권은 선사에서 하고, 뭐, 다른 거는 다 또 다른 데서 합니다. 다른 서티피키트가 필요하다면, 확인증 이런 것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받아 쓰거나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BL 같은 건 체크 BL이라 해가지고, 원 BL, 즉, 오리지널을, 발행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크 BL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BL 같은 경우는 한번 발행하면은 어멘드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받는 사람 쪽에서 그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냐면 이제 선사에서죠. 선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충분히 이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사에서 뭐 잘못 기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좀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BL 같은 경우는 거의 변경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왜냐하면 BL을 변경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BL 같은 경우는 신용장의 최종 성적일과 결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성적일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신용장상 그 신용장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장상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고일, 신용장 만기일, 그죠? 신용장 유효일, 그 다음에 만기 선적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안 되면은 이 신용장은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돈을 탈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탈 수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걸 고치는 게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신용장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죠? 늦게 붙여놓고 또 날짜를 조작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예 BL 같은 경우는 그 손 잘 못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업송장 같은 경우는 상업송장은 이거는 뭐 어멘드는 가능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내고하러 갔을 때 이거는 수출업자가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패킹 리스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당신 스스로가 이 잘못해갖고 왔으니까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discrepancy 했을 때 상업송장이 틀리면 은행에서 그냥 좀 이렇게 그거는 뭐 회사에 끊는 거니까 은행에서 바꿔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럼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뭐 분쟁이 발생될 여지는 크게는 없어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이걸 보냈는데 저쪽으로 내고해서 보냈다고 합시다.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못했다든지 보냈는데 세관에서 이제 저쪽 세관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도 보통 상업송장은 어멘드 해 가지고 보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기일 즉 이제 거의 급하게 가서 기간이 얼마 뭐 하루 뭐 아니면 뭐 기간이 몇 시간 안 남아 가지고 상업송장을 다시 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용장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고를 하러 갔는데,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고가 안 되겠죠. 그러면, 가서 바꿔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내고가 안 돼 버렸다. 은행에서는,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쟁이 이제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업송장 자체는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 바꾸면 돼 어디로 바꾸냐면 물론 당연하게 신용장에 맞게 정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신용장이 기준이니까요. 신용장에 맞게 금액이라든지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제 변경할 시간이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변경할 시간이 없을 거고 이제 내고 만기일은 다 됐을 때 신용장 만기일이 됐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꼭 그 안에 가서 한다. 우리가 꼭 그 안에 가서 한다는 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정이 생기면 차를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막차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막차가 몇 시인 거 알면서 놓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정이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러한 경우 때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 때 이제 이거는 작성자는 수출자니까 수출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더 준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습 같은 이런 이제 지금 의미가 되어 가는데요. 선화증권은 이제 Bill of Lading이죠. 그래서 BL이라고 합니다. 선화증권은 선주와 화주 간의 운송계약에 의해 선주가 발행하는 일종의 유화증권입니다. 선주란 것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라이너들이죠. 라이너들. 선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능은 선주와 화주 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주가 선화증권을 그래서 발행하면 선주와 화주 간의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유가증권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담보다. 담보증권이다. 그 계약의 대상은 바로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관증이라는 거죠. 화물보관증. 선적된 화물의 수취증이고요. 화물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라는 이제 보관증이죠. 선적 화물의 수량과 상태에 관한 명세서다. 상태 우리 보면 clean BL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수량하고 패킹 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죠. 수량, 단가, 가격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보상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배에 실을 때
clean BL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을 때 깨끗했다 이거죠. 뭐 다른 손상된 것이 없다. 외관이, 컨테이너 외관이 안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디 들어받아 버리면은 밖에 안에도 어떤 충격이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깨끗한 상태로 구겨짐 없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배를 받을 때도 택배의 상태 이런 것들을 택배는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그냥 뭐 그래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 관한 명세서. 선주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수취하거나 그죠? 본선상에 선적되게 되면 발급하자. 당연하겠죠. 그래서 본선에 선적되게 됐을 때 발급한다. 이렇게 됐죠. 원래 그렇지만 이제 보통 갖다 놓으면 발급해 줍니다. 그죠? 그 안에 이제 배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보통 이제 비해를 발행을 하죠. 그죠? 원래는 실어야 되죠. 레이딩 해야 되는데. 선화증권에는 운송 화물의 수량, 중량, 상태 등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명세서, 그 패킹리스트나 같은 거죠. 선주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명세의 내용을 그대로 화물을 선화증권 소지에게 인도하는 뭐 그죠 내용 그대로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수량, 중량,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보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Bill of Lading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정권이다. 자, 그래서 소지인이 곧 화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BL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BL을 잊어버리면 BL은 또 뭡니까? 그거를 부가적으로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부가적으로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자, 방법은 있죠. 슬렌드 BL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BL을 보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내고하고 보냈죠. 또는 이제 신용장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뭐 TT로 해도 이 선화증권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슬렌드 한다 이렇게 하면 슬렌드 즉 우리가 화주는 이쪽에서 이제 돈을 완전히 서류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죠. 누가 수출업자가 아직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제 시용장에서는 틀리죠. 시용장에서는 선화증권이 없으면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TT 같은 경우에는 이 화주가 슬렌드 비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렌드 비엘은 뭐냐면 이 찾으러 오시는 분한테 찾으러 오시는 분이 비엘을 안 가져오더라도 물건을 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사는 그걸 확인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사는 어떻게 확인받겠습니까? 이제 그쪽에 보낸 쪽에 그 대리점에서 그런 요청을 받으면 확인하고 이쪽으로 보내주겠죠. 물건이 있는 쪽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네트워크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냥 이 물건을 내줍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엘을 잊어버렸다 합시다. 근데 저쪽에서도 이쪽에 사람이 누가 정당하게 이거를 가져와요. 그리고 또 비엘을 잊어먹었다 해도 위험한 게 슬렌드 비엘을 해 왔는 걸 알고 아무나 와서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직원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통 소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찾으러 갈 때는 비엘을 선사는 회수를 받아야 되죠. 그죠? 회수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렌드 비엘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슬렌드 비엘 하면은 비엘을 포기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엘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선주는 반드시 그렇죠.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해요. 그죠? 선화증권하고 받고 화물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대신에 선화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그죠? 선화증권이 결국 화물입니다. 선화증권의 양도는 곧 화물을 양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운송 중인 화물을 매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죠.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을 줬다. 돈 다 받고 선화증권을 주잖아요. TT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고, 뭐 LC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환원 매입하고 은행에 돈 다 주고 서류 다 받으면 물건이 도착하기 전 아니면 물건이 도착한 후에도 그걸 가지고 선화증권 주면서 결국 선화증권으로 찾으면 되죠. 선화증권이 결국 물건이니까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담보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뭐고 그거를 매매할 수도 있다. 선화증권은 법률적으로 요식증권입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들은 반드시 선화증권에 기재되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선화증권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화증권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선화증권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그 자체니까요. 그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 및 신용장 통일 규칙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예정된 선박 있죠. intended vessel과 같은 제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물품이 해양 선박에 선적되었다 하더라도 선적일자와 선박명을 포기한 본선 적재부기, onboard notation이랍니다. 이게 이제 뭐냐? 예정된 선박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몇 월 며칠자로 신용장에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선박 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물론 이제 인코텀스에 따라서 다 내용이 틀리실 수가 있지만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선사에 또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신용장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죠?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 선박이 맞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선박이 맞는지 알려면은 그것은 본선 적재부기, 즉 onboard notation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선박 일자하고 선적 일자는 나오죠. 그죠? 선적 일자는 당연히 선화증권에 나오는데 선박명을 포기한, 그러니까 선박명도 나옵니다. 선화증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적 일자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표시가 그죠? 요것도 이제 보통 선적 일자와 선박 일자는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선박명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요. 그게 예정된 선박과 같은 제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 예정된 선박이라는 것은 요 배에 꼭 실으세요라고 이제 수입업자가 요구를 한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날짜와 선적 날짜와 선박명이 포기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onboard notation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선화증권이 수화인은 받는 사람 안에 to the order of 또는 to of, 왜냐하면 선화증권에서는 신용장에서 선화증권은 첫째로 누가 가집니까? 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이 가지죠. 은행이. 그죠? 은행이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자가 바로 수입자를 기입해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에 기입해 놓은 사람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to the order of, to order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이거 누구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냐면은, 보통이 은행이 되지만, 특별히 누구를 정하지는 않은 거죠. 그죠? to the order of, 또는 to odd. 이렇게 하면은, 송화인이, 즉, 보낸 사람이 이 선화증권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미로서, 이제, 이걸 가진 사람에게, 이제, 그죠? 그러면 첫째 누가 가집니까? 누가 소유하죠? 은행이 소유하죠. 그래서 은행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는 경우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화물이 환적될 것임을 표시한 선화증권은 거절되지만, 이제, 맞죠? 여기서 선화증권 중에 이 선화증권을 환적할 것이다. 선화증권 중에 이 화물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환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선화증권 상에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다면은 이 선화증권은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면 이 선화증권 가지고 내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관련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에 의해 선적된 경우, 그죠? 전 현상 운송이 동일한 한 개의 선화증권으로 커버되어 있을 경우는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가 가능하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자, 이게 이제 선화증권에서 우리가 그 transshipment라고 되어 있을 때 not allowed 되어 있겠죠. 시용장에서 그래서 transshipment 했을 때 not allowed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래 된 상황에서 트랜시먼트 된다라고 선화증권에 돼 있으면 내고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그죠? 등에서 선적된 경우에 전 해상 운송이 동일한 한 개의 선화증권으로 커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환적이라는 것을 표시해도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등에서 선적될 경우에는, 그죠? 해상 운송이 동일한 한 개의 선화증권으로 커버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